수를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하고 끌어내는 수업이라서 단조롭게 문제지만 푸는 형태는 아니고 교구도 활용하고 카드도 활용하고 뭐 아니면 챈트를 익힌다든지 또는 보드게임을 같이 접목해서 한다든지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연산에 대한 로드맵을 얘기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연산학습 중에서도 사교육, 그 사교육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학습지 로드맵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학습지 말고 또 어떤 사교육 형태의 연산학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연산학습 검색할 때 어느 특정 지역에 있어서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함, 다비수, 두뇌로, 요리수 이런 등등의 형태의 사교육 연산학습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지랑 성격이 다르죠. 방문도 있고 학원도 있고 센터에서 주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죠. 공부방이나 학습을 진행하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분류할 수 있고요. 학습지는 단순 패턴의 반복을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 학습들은 단순 패턴의 연산학습은 아니에요. 수를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하고 끌어내는 수업이라서 단조롭게 문제지만 푸는 형태는 아니고 교구도 활용하고 카드도 활용하고 아니면 챈트를 익힌다든지 또는 보드게임을 같이 접목해서 한다든지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연산학습을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형태의 수업이 있으면 내 정보를 얻게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 다비수가 없으면 내가 이 정보를 모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안다고 한들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형태의 수업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알고선 로드맵을 설정하셔야지만 되는데요. 먼저 좋은 점을 말해볼까요? 장점은 앞서서 언급해드린 수를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들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냥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연산의 답을 구하게끔 유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수를 보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거를 보드게임으로 연산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드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사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쟤를 이길까? 어떤 카드를 내야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조롭게 답을 내려는 형태와는 좀 색깔이 다른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재미있어요. 이런 수업들이 지금 재미있어요. 왜냐면 문제만 푸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고 수를 이렇게 계산해봐. 이러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게 쉽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생각에 조금 흥미를 갖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수업을 재미있어하고 좋아해요. 세 번째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수에 대한 이해나 연산에 대한 이해, 연산에 대한 실력들을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들은 반복해야 되는 학습량과 일정한 시간이 채워져야지 늘거든요. 물론 뭐 이런 형태의 수업들도 열심히 문제를 반복해서 풀지 않으면 속도는 붙진 않아요. 근데 잘 익혀놓으면 사고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만 있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진도가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빠르게 암산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이 정보를 취할 수가 있고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 이사 가는데 그 지역에 그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습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모든 지역에 고르게 다 분포되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못 받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런 수업을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기간까지 이 수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일단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냥 섣불리 이 수업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시작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유지가 안 된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 돈대로 들이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갑자기 예측이 어려운 이동수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장기적인 안목도 가지고 학습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센터를 다닌다고 했을 때도 한번 다녀보고 뭐 6개월 있다가 안 맞으면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섣불리 시작하시면 그 시간 그냥 허투루 날려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런 학습이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수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를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고 어떤 아이의 성향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워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의 형태에 잘 맞을지 안 맞을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단계에 대한 구성을 아셔야 돼요. 저는 두뇌로 지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두뇌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두뇌로 수업 같은 경우에 토들링 단계면 어디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죠. 근데 이제 이런 학습을 어디까지 나간다 그렇게 진도만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거기까지 나가는데 그 방식대로 얘가 숙련되게 연습이 되어지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나가줘야지 이게 제대로 효과가 생기고 아이들이 실제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지 이 단계에 대한 구성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눈높이는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점차 빨라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학습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확한 기간 안에 아니면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기준을 두고 이 내용까지는 마스터를 잘하고 끝내겠어 라는 대략적인 목표는 설정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하다가 힘들어서 이러면 이렇게 스탑하는 경우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이런 장단점 두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를 해보시고요. 어떻게 로드맵을 짜시면 좋으냐면 이런 수업이 너무 일찍 수에 대한 양감이 많이 길러지지도 않고 수체계가 잘 안 잡혀있고 이런 시기에 들어가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에 대한 노출이 좀 되어 있고 빠르진 않지만 10 미만의 가르기 모으기가 그래도 좀 할 수 있고 약간의 그 연산을 좀 할 수 있을 때 조금 배웠을 때 그때 들어가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하나도 모르고 이제 막 숫자 3을 3개랑 매칭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업에 들어간다?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죠. 수에 대한 기본 활동들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시작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 시기를 연령별로 생각했을 때는 한 6세에서 7세 정도 스타트가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늦어도 8살. 근데 9살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2학년 1학 두 자리 덧셈 뺄셈 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산을 하는 것들을 배우죠. 이거를 눈높이 구문에서 했다면 아이들이 받아올림 형태로 해서 연습을 이미 노출이 그렇게 되어졌을 텐데 갑자기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걸로만 배운다? 그럼 아이들 좀 힘들어 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불안하고 좀 조바심을 놔도 엄마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엄마가 내가 왠지 걱정되고 내가 이것만 하는 걸로는 기다리기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진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잘 고려해서 해보시고요. 스타트를 했다면 적어도 곱셈에 대한 곱셈도 곱셈의 개념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자리 한 자리나 두 자리 응용까지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하고 끝내는 게 좋죠. 아예 거기까지 가지 못할 거면은 그냥 덧셈 뺄셈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벽하게 익히고 끝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연습과 적당한 노출은 필요하죠. 근데 다만 그것은 학습지에서 하는 반복에 비하면 그 정도의 반복은 아주 강도가 센 반복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 마무리하고 끝낼지에 대한 계획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거기까지 진도를 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학습지로 가도 되고 시중에는 연산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든 그 방법을 잘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쉽게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얘를 가도 헷갈릴 것 같고 쟤를 가도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섣불리 스톱하시면 안 되죠. 제대로 한 대까지는 익히고 가야 다른 방식의 예를 들어 학습지나 시중에는 연산 문제집이나 다른 방식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도 잘 쓰면서 더 빨라지게 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연산 학습 중에서 사교육 그 중에서도 학습지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인 다함, 두뇌로, 다비수, 요리수 등등의 수업 형태를 함께 살펴봤어요. 분명히 좋은 장점이 되게 많은 학습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혹하고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연산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도 다 좋아할 것 같아 라고 가볍게 판단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나? 우리 지역에 그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어떤가? 그리고 그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아이 성향이 이 수업이 잘 맞을지 상의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진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거기까지는 아이를 잘 이끌어줘야지 선생님과 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